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98%의 찬성으로 당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에 국민의힘 당대표였습니다. 당시에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어제 특검 조사를 받았죠. 여기에 홍준표 전 시장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배경에 신천지 10만여 명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보았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근거가 없다며 일축하자 홍 전 시장은 다시 반박했습니다. 또 당권 주자인 장동혁 의원이 전한길 씨가 참여하는 유튜브에 출연하기로 하면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다시 한번 이런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과 대한민국을 위하여 봉사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할 때까지 조금 대기할 거로 보입니다. 네. 잠시 대기하고 변호사 오면 뭐 진행이 되겠죠. 시기가 공교롭다. 전당대회 끝나고 나가지고 오늘 이제 보통 당 지도부의 새로운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언론도 그런 데 관심이 있어야 될 상황인데 제가 뭐 현행범도 아니고 네. 그런 상황에서 뭐 급작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5월 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특검이. 네, 두 분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뭐 윤상현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이 꽤 됐기 때문에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는 뭐 예정된 수순입니다. 네, 뭐 당연한 거겠죠. 예.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이었다면 당대표는 이준석 당시 당대표였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 공천 관련된 모든 문제의 핵심적인 라인은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그 당시에 김건희 씨 이 두 사람과 윤상현 공관위원장, 이준석 당대표 이 사인이 인지했는지 여부이겠죠. 그다음에 또 통화 내역 같은 경우는 녹취 내용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요. 내가 윤상현한테 다 얘기를 해놨어라고 예. 하는 녹취가 나와 있었고 그걸 확인하게 되는 김건희 씨의 녹취 내용도 나온 상황이고 예. 오늘 내용을 들어보니까 윤상현 의원도 통화를 했다라고 본인이 특검에서 진술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 마지막 코드는 그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지금 현 개혁신당 대표가 이걸 인지했는가 여부를 예. 확인하게 되면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저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에서 공천 관련해서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이 공관위원장이 한 명이 있고 당대표가 있으니까 두 책임자에 대해서 지금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오늘 뭐 인터뷰에서 공교롭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최 의원님 어떻게 보면 예정된 수순인데 개혁신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거를 특검에서 좀 기다려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배려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일찌감치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놓고 그렇고 전당대회 전에 하면은 아무래도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 수 논란이 있다. 더 논란이 커지겠죠. 커지니까 예. 그렇게 좀 시간 조절을 한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이게 명태균 씨는 이미 지난해 12월 3일 날 기소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1차 수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됐고 그 이후로 지금 추가 기소가 없었습니다. 추가 기소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특검이 새로 돌았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은 명태균 씨에 대한 모든 수사 과정을 수사 기록을 다 보면서 그 기록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뭔가 미진한 것이 없나 이렇게 짚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새로운 혐의가 있어서 짚는다기보다는 그냥 모든 과정을 짚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 볼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뭐 이준석, 윤상현 모든 뭐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이 뭔가 나왔다고는 보기 어렵지 않은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명태균 수사 과정을 모두 보고 있고 그리고 명태균 씨는 뭐 지금 뭐 사실상 뭐 자유롭게 다니면서 굉장히 뭐 많이 그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지난주에는 뭐 또안 저희 나가요, 또 특검에는. 예, 유튜브도 나왔던데 그만큼 뭐 자유스럽게 얘기하고 예. 그리고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완강하게 그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특검은 상당히 그 명태균의 그
입술에서 많은 것을 지금 획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쉽지 않아서 지금 수사는 별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특검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에 기소됐던 그 사건에 대해서 예. 모든 그 지점들을 다시 재검증하고 있다. 그리고 재검증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만약 미진했던 부분을 찾아내고 있다. 예. 그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 2022년 보궐선거 업무방해 피의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피의자이기 때문에 최 의원님 소환되는 것도 수순이에요. 뭐 언제 부르느냐가 문제지. 그렇죠. 이거 당시에 당 대표가 모든 도장을 마지막에 다 찍습니다. 예. 과거에 뭐 당 대표가 도장 들고 나르샤 뭐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은 사실상 의결권이 없는 것이고 그냥 심사권이 있는 것이고 당 대표가 도장을 찍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준석 대표가 키를 쥐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게 부당한 개입이 있어서 부당한 공천이 이루어졌는가? 예. 이것은 이준석 대표가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수사의 정점까지 온 것이고 결국에 이준석 대표는 지금 뭐 계속 부인하고 있고 예. 그리고 작년 12월 3일 날 그 명태균이 기소될 때에도 이준석 대표는 전혀 뭐 다른 혐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뭐 결백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이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나라 정당의 공천 심사가 굉장히 허술합니다. 허술하다고요?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가 별로 없고 그리고 이 개입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런 네. 과정이 별로 없고 이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것을 찾기가 매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허술하다는 거는 그 시스템적으로 뭐 근거를 남기고 이런 그렇습니다. 작업이 부족하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게 공천심사 가보신 분들 다 보셨겠지만 네. 질문 별로 거의 안 하는 그 공천심사위원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심사 자체가 좀 의아한 심사 구석이 많기 때문에 이게 검찰이 이거 법률의 잣대를 들고 이 공천심사 과정을 그 아주 내밀하게 들여다본들 이게 예. 불법이 과연 나올 것인가 이게 공소유지가 될 것인가 예. 이것은 사실 명태균 씨도 그런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굉장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런 건데 어쨌거나 이 수사가 예. 정점에는 지금 왔지만 이 결말이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기에는 좀 예.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치적인 의미도 짚어볼게요. 어제 전당대회를 뭐 전당대회라는 것이 정당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행사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나 회의 열면서 우리 당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공언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혁신당이 이제 대선에 패배하고 보수 제3당으로서 무언가를 해보려는 거에 제동은 걸린 거잖아요. 제가 볼 땐 특검이 그런 정치적 고려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 같은 경우는 한정된 시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사건이 너무 많이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예. 하나하나 타이밍을 맞춰가지 않게 되면 다음 수사에 차질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신당이 앞으로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특검이 수사의 기회를 뒤로 밀어준다고 말씀하시면 국민이 납득하기 되게 어렵겠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잘 몰랐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김영선이를 공천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예. 그럼 당에서 엄청나게 말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이 없는데 말이 있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면 말이 많았다는 건 김영선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당내에 논란이 많았다는 거겠죠. 예. 근데 그 논란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권력의 힘으로 눌렀겠죠. 그럼 누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럼 저희가 추정할 때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힘, 그 다음에 공관위원장이라는 힘,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는 당 대표의 힘 예. 이런 힘들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거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검찰이요. 제가 알기로는 수사 엄청나게 많이 해놨어요. 명태균 보고서라고 하는 게 나와 있었고 예. 그 보고서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작년도 10월, 11월 달 이후에 수사가 진척이 안 돼서 문제인 거지 만약에 그 내용들을 지금 특검이 가지고 있다면 예. 그 내용까지 맞춰봐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하나요. 그럼 당연히 불러서 확인을 해봐야죠. 명태균은 제가 볼 땐 대부분 진술을 했고 그 엄청난 통화 녹취 내용들도 다 확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은 특검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한 게 아니라 예. 대부분 증거를 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하나하나 맞추고 있다고 보는 게 더 맞다고 예.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이 네. 객관적인 증거냐 아니면 진술이냐 이 부분인데 그 얘기하신 게 이 부분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하고 2022년 5월 통화에서 내가 윤상현 위원장, 그러니까 상현이한테 얘기할게라고 얘기한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키냐는 건데 윤상현 의원은 일단 전화는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님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전화는 받았지만 나는 얘기 안 했다. 이걸 어떻게 입증하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화가 대통령이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예. 위력을 강압을 행사하였다면 그것은 이게 정당의 선거 공천 업무를 방해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 되는 것인데 위력이 아니고 그냥 말부조 정도,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그냥 말부조 정도로 했다면 그것이 위력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그것을 공관위원들에게 자신의 힘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다면 이것이 불법이 되는 것이지만 예. 자기는 오늘도 진술을 하였다시피 나는 거기에 위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나도 솔직히 선호도는 예. 김영선 의원에게 있었지만 내가 그 위력을 공관위원들에게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부인을 하였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관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법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느냐 예.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상현 의원이 만약에 공관위 회의석상에서 속기록에 나는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김명선 의원이 아주 적합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이런 말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그렇죠. 뭐 위력 예. 행사가 되겠죠. 하지만 그런 기록이 전혀 없고 예. 그리고 공관위원들을 전부 조사했을 때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는데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사실상 그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과연 이게 불법적인 권한 행사였는지 이것은 사실 조금 구정하기가 증거를 잡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예.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뭐 말부조한 것은 나옵니다. 그러나 말부조가 과연 이게 위력의 행사로 직결되는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윤상현 의원은 이제 뭐 전화는 받았는데 뭐 개입하진 않았다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전화를 받았다면서 왜 전화를 전화 안 받았다고 부인했느냐. 여기서 약간 거짓말 논란이 일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만약에 본인이 전화를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소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아서 자기가 공관위원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권한을 행사하지 말아야 될 현직 대통령이 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실정법 위반이 되는 상황이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사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는 정황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이 맞네 당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김영선이 내 선거를 엄청 많이 도와줬으니 예.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얘기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김건희 씨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당선인이 그 당시 이제 지금 윤상현에게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름 팔지 네. 말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그냥 밀라고 했어요. 밀라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밀라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윤상현 의원에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걸 예를 들면 압력으로 이해할 수 없을까? 그다음에 또 그다음 얘기가 뭐냐면 권성동하고 저기 윤환홍이가 반대하잖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이게 말이 많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고 있고 한쪽은 찬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형태로든지 예. 공관위원장에게 전화한 내용대로 공천이 됐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외압이라고 인정할 정황은 충분히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예. 저는 이준석 그 당시 당대표 본인이 전화 통화하면 다 클라우드에 다 들어가 연동된다면서요. 예. 저 이런 내용들을 쭉 보고 또 하나는 이준석 그 당시 당대표가 김건희 씨랑 통화를 합니다. 어떤 통화냐? 포항에 있는 지방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상의할 일이 있다고 전화해서 가고 봐달라고 얘기하고 서로 통화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당대표가 아무런 권한이 없는 대통령 부인과 만나서 포항에 있는 선거를 얘기했다는 게 되잖아요. 이런 정황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당대표와 공관위원장이 대통령 부부에 의한 암정 또는 청탁, 민원에 의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황은 있는데 이번은 수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입증시키느냐 특검의 몫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걸 기소까지 가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윤석열한테 얘기할게. 이것이 전달이 됐고 이것이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인데 그때 녹취하고요. 윤상현 의원이 조사를 받고 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선이 그냥 사선위원에다가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해야 된다고 직접 연락했어요. 아니 그런 거는 제가 가서 봤죠. 김영선 의원 공천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연락 받으신 적이 없다.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성실하고 진실되게 말씀드렸으니까 또 다 아시게 될 거고요. 성실하게 얘기했으니까 다 아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 수사에서 진전이 된 거로 전화 온 적 없다고 했다가 이제 전화 왔다는 진술까지는 확보를 한 것 같아요. 진술 번복한 게 확인된 거죠. 이준석 대표 이제 불러서 조사할 테고 거기서 또 진전된 진술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만약 소환 조사했을 때 더 진전된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호 후보라고요. 지금 최호 전 경기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뉴스가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지난해 이준석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개입한 거 아니냐는 식의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입니다. 당시에 이준석 대표의 인터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의심하라면은 평택도 참 다이나믹한 공천이었다. 그래가지고 그 여론조사 1등 압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날아가고 제 기억에 3, 4등인가 4등, 5등인가 하는 사람들끼리 뭐 경선하고 이래가지고 뭐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또 지고 정장선 시장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 맞는데 이게 포항 관련해 가지고는 대통령이 저한테 뭐라고 한 말이 구체적으로 있지만은 평택은 제가 들은 게 없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포항은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지만 평택은 없다. 이게 좀 다른 부분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평택시장의 보고서 공천 과정을 보더라도 좀 최호 의원이 공천을 받는 게 좀 의아하게 받아들여진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김영선 전 의원하고 거의 유사한 케이스나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그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의 해당 지역구에서 경쟁력이 낮게 나온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윤환홍 의원 이런 의원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얘기했던 지금 현직 의원입니다만 그 의원이 그 당시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안 된 상황인 거죠. 근데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윤 전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고 선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었고 근데 그 지역에서는 경쟁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탈락을 시키고 그 자리에 꽂은 거기 때문에 이건 막강한 힘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던 거고 좀 그렇다면 그 내용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김영선 전 의원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사 내용과 동일한 수사가 앞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본인도 판단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제 특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호 씨 같은 경우가 저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망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케이스 자체가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 자체가 이렇게까지 사태를 몰고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일단 이 부분은 수사를 제대로 저속 진행할 수 없는 부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에 대한 내용 자체가 정확히 밝혀질 수 있을지의 여부는 망자는 얘기할 수 없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런 외압을 넣은 내용들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증거들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 그때 가서야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 의원님 일단 특검에서는 접촉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검찰 조사는 뭐 한번 받은 적이 있는 것 같고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뭐 이게 다른 혐의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조사할 수가 으로 없죠.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조사도 지금 불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은 뭐 더 이상 뭐 얘기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건도 굉장히 좀 의구심이 가긴 하지만 이게 뭐 지금 돌아가신 분이 뭐 나오셔서 이 건은 진전이 어려울 것 같고 어찌됐든 지금 핵심은 그거죠. 지금 공관위원들을 전부 다 수사를 해야 됩니다. 공관위원들을 전부 다 불러서 그 과정에서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 그것을 수사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관위원들의 심사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허술한 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것이고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굉장히 좀 후진적인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역대 모든 대통령 그 측근들 특히 뭐 문재인 정부나 뭐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그러면 그 총선에 출마하면
그 공관위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대통령이 미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우리 좀 지금 인센티브를 좀 줘야 돼. 이런 네. 무언의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무언의 압박이 적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대통령이 무언의 압박을 했는지 실제로 뭐 압력을 넣었는지 아니면 위계를 행사하였는지 이런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연 이게 그 증거로서 적출을 할 수 있을지 예. 이게 굉장히 의문이기 때문에 지금 전화로 뭐 문자로 이런 것이 많지만 예. 그것이 이게 정말 그 강압이다. 위계다. 이게 법률적으로 처벌을 할 만한 것으로 직결될 수 있을지는 예. 저는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전화 통화 내역들을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공천을 받은 다음에 그 내용들을 명태균 씨가 알아가지고 지금다 전화를 합니다. 예. 뭐 현수막 바꿔라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럼 전화를 받았을 거잖아요. 뭐 텔레파시로 알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예.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당의 어떤 내용들을 누군가 연락을 했을 것이고 그 연락을 받은 사람 또는 예를 들면 뭐 그것이 김건희 씨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지역에다가 현장에서 선거를 뛰는 사람한테 연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강희경 씨 같은 경우 전화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들을 따져보게 되면 어떻게 됐는가라고 그다음에 또 계속 당의 어떤 공천 시스템이 허술하다고 말씀하시긴 합니다만 이게 또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번에도 제가 좀 누군지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무혐의 처리를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 공천 과정에서 자료를 확인을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면서 무혐의가 난 케이스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당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만 이런 상황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당에서 공천관리 과정에서 다 예를 들면 필요한 자료들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아니면은 밀실공천이라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거 없다 말이 예.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대질 질문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당 공천 시스템이 허술하기 때문에 알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돼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예. 이런 내용들이 유무죄인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 의원님께 이 부분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압수수색을 받으니까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있다라고 좀 지원 사격을 했어요. 그런데 개혁신당에서 관심을 꺼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뭐 사이가 별로 안 좋죠. 예. 왜냐하면 지금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큰 집에 또 잡아먹히게 생겼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신경전을 벌이는 건데 예. 어쨌든 뭐 두 당은 뭐 언젠가 합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지금은 티격태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혁신당은 지금 흡수될까봐 굉장히 좀 그 걱정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흡수될까 봐? 그렇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자를 많이 내기 어렵다면 예. 결국에는 흡수하라는 당원들의 요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뭐 걱정이 있겠죠.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오늘 뭐 사실 압수수색을 당했어도 얼굴이 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명태균 씨에 관해서는 자기가 클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계속 지금 그 표정이 밝은 걸로 봐서 이 혐의에서 난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뭐 이런 혐의는 박근혜 대통령도 공천 개입으로 처벌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증거가 나왔습니다. 돈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하게 하고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에 관여를 하였다는 그런 증거들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죄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 증거가 나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공천 개입을 했다는 그게 나오겠지만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런 명확한 증거가 나오겠느냐? 계속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네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게 공천심사 제가 이 공천심사 받으러 간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예. 열대 명을 앉혀놓고 어떤 분한테 질문 하나 안 하고 그냥 공천심사 끝내버리고 이런 것도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 우리 정당의 공천심사가 이게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계속 얘기가 반복되니까. 이게 정황은 있어요. 무슨 정황이 있냐면 이준석 당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전화합니다. 여론조사 만들어 와보라고 이기는 거. 예. 예를 들면 이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 판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정황적인 증거들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구체적인 통화 진술 내용들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허술하다고 하더라도 그 허술함 때문에 범죄 혐의 자체를 입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사법질서나 수사 능력 자체를 갖다가 예를 들면 저희 스스로가 예를 들어 부정해버리는 사태가 알겠습니다. 발생하기 때문에 전 특검이 수사 잘 해서 예. 밝혀지고 뭐 특검 수사가 지금 마무리된 게 아니고 진행 중이기 이제 시작입니다, 때문에 이제 그 시작. 부분은 저희가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김건희 여사 관련한 내용인데 목걸이 관련해서 지금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오빠의 뭐 장모 집에서 찾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액세서리가 사실
2022년 운영회에서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한번 그때 영상 보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하셨던 목걸이랑 팔찌가 고가다 아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었던 걸 봤습니다. 재산 신고 보니까 보석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 총무비서관실에서 보증 신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그 결산 관련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전혀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털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였습니다. 뭐 협찬이면 협찬이다, 아니면 이미테이션이다, 아니면은 이게 재산 신고가 누락된 것이다, 아니면 요건이 안 된 것이다, 이런 정도의 해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 2022년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한 목걸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가가 뭐 6천만 원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김조 그냥 이 목걸이가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의 장모 때. 그러니까 네. 김건희 여사는 사돈댁에서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발이 달려서 거기까지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죠. 이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가 문제였었는데 현지에서 샀다고 얘기했고 두 개는. 예. 하나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한테 샀다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두 개는 현지인한테 빌리고 하나는 샀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였는데. 그렇죠. 예. 근데 그 이후에는 보니까 말들이 계속 바뀌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 저는 이게 이제 가품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 당시에 이 가품 자체라고 얘기했으면 끝날 문제였던 거잖아요. 예. 가품이어도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가품이 선물을 받은 건지 아니면 얘는 본인이 산 건지에 따라 다르겠죠. 선물 받은 거라고 얘기한다면 가품은 선물 받지는 않았겠습니다만 100만 원 넘으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재산 신고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모르고 안 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였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가 결론적으로 본인이 가품이라면 소장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인데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발견됐다고 얘기하는 건 예. 이걸 숨겨놓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아직까지 예. 이거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예. 저는 그걸 가품이면 거기까지 가져가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이상한 점이 좀 많아요. 해명을 설명이 안 되는 차차히 내용들인 들어오다 거죠. 보면 최 의원께서는 어떻게 이게 해명이 그럼 애초에 해명하고 지금의 해명하고 또 달라져 있고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은 있거든요. 그럼 김종욱 부위원장님 그 지적이 사실 맞죠. 예. 이게 대통령실에서 영부인이 그것도 나토 같은 지금 전 세계의 주목이 끌리는 행사에 가서 예. 영부인께서 하고 있는 그 장신구에 대해서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죠. 당시에 뭐 빌린 거다, 아니 모조품이다 이렇게 명확성을 갖고 그 설명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도 그때는 뭐 말 바꾸기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업자득입니다. 사실 이게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실이 굉장히 좀 제2부속실도 없었고 이렇기 예. 때문에 그 지금의 이 문제를 그 초래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지금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 모조품이냐 진품은 지금 그 쟁점이 아니고요. 예. 저것을 사실 검찰이 지금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이거 뇌물로 받았는 것이냐, 예. 건진법사 뭐 어떻게 통일교 뭐 어떻게 부탁 들어주고, 아니면 그냥 자기가 갖고 있었는 것이냐. 갖고 있었는 것이면 진품이라면 뭐 저도 이번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이게 500만 원 이상은 신고해야 되고 뭐 현금도 1000만 원 이상이면 또 신고해야 되고 이런 게 공직자는 이런 게 있었는 모양이에요. 예. 뭐 저도 저희 가족이 그 공직자여서 이거 재산 신고 대상이던데 뭐 그런 것들이 복잡하더라고 이게. 예.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저도 많이 배웠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똑바로 했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만든 것은 김건희 여사 측에 그냥 자업자득이 있다. 하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지금 밝혀야 할 것은 나는 이거 내 거다. 아니면 이게 모조품이다. 이것을 확실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청탁으로 뇌물로 받은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셔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한다면 예. 이게 굉장히 사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뇌물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앞서 윤상현 의원 사례도 그렇고 이게 본인이 문제가 없다면 처음에 애초에 설명, 해명을 솔직하게 하면 될 텐데 그 해명이나 진술이 바뀌기 때문에 의심이 더 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토 행사할 때 다 보시겠습니다만 본인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다 보이는 상황인데 예. 그걸 가품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아니 해명도 뭐라고 이제 보도 나온 게 뭐라면 다른 영부인들도 착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착용하게 됐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고. 그럼 제가 볼 때 현지에서 빌렸다고 하는 게 말이 맞는 거죠. 현지에서 봤는데 이게 있더라. 현지에서 빌리는 게 맞는데 빌린 것도 아니라면서요. 예. 가품을 어디서 사서 간 거예요? 가품을?
현지에서 가품을 샀다는 얘기입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고 예. 핵심은 그런 거죠. 근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일교에 있는 윤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이건 다른 사람입니다만 목걸이 6천만 원짜리 전달하려고 했다. 근데 건진법사가 잊어버렸다. 말도 안 되죠. 6천만 원짜리 잊어버렸다는 게. 또 하나의 사례는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백을 전달을 했었고 백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가품이 아니고 진품이라면 본인이 산 게 아니라 이것도 누구한테 받은 거일 수도 있잖아. 그럼 이미 2건 정도 같은 경우에 선례가 있고 또 그날 우리 그 최재형 목사가 확인했던 그 몰래 카메라 내용들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뭐가 들고 있는 또 백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핵심은 가품 명품 문제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권력을 활용하려고 주변 사람들이 여기다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명품 목걸이 또는 명품 백 이런 것들을 전달한 정황 자체에 상징적인 사건이 아닐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들여다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코바나 콘텐츠 같은 경우는 관저로 들어가기 이전에 일종의 로비 창구로 활용됐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확인되는 예. 거거든요. 매우 중대한 사안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죠. 예. 이 부분들은 국정농단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사와 관련해서 그런 목걸이를 뭐 주고받은 정황, 이유, 목적 같은 게 나와야 되는 게 또 하나가 이제 구두 얘기를 저희가 계속 전해드렸는데 유경옥 전 행정관이 교환한 그 샤넬의 신발 사이즈가 250mm라고 이제 특검에서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김건희 여사 자택에서 집에 가봤더니 이 신발들의 치수가 260mm다. 이게 최현이 그러면 이 샤넬백도 그렇고 이 신발과 관련해서 특검이 아직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물증이나 이런 건 아직 못 찾은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가 딱 떨어지려면 샤넬백이 보물찾기처럼 쭉 나와야 나와야죠. 되죠. 샤넬백이 나와야 되는데 샤넬백이 신발로 둔갑을 했단 말입니다. 신발로 둔갑했다는 건 나왔는데 이 신발로 둔갑했는데 이게 250mm 사이즈고 김건희 여사 집을 압수수색했더니 김건희 여사의 신발은 260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용을 목적으로 그 가방을 받아서 신발로 바꿨다는 정황은 지금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그 수사가 막 다른 골목에서 지금 막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뭐 유경옥 행정관인가 이 사람도 나는 김건희 여사한테 이거 뭐 얘기한 적도 없다 계속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로 수사가 옮겨가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특검에서는 통일교로부터 뇌물로 이 가방을 받아서 신발로 교환해서 자기가 사용 목적으로 가져가서 지금 은닉하고 있다. 이 혐의를 아마 그 적용할 것 같은데 예. 지금 실물도 없고 신발 사이즈도 맞지 않아서 수사가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신발을 찾아야 되겠죠. 신발을 예. 찾으면 신발이 어디 있었느냐, 누가 은닉하였느냐, 은닉을 지시를 누가 하였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은닉 지시 이런 것은 유경옥 행정관과 김건희 여사의 통화 기록을 지금 다 뺐을 텐데 문자라든가 여기에서 또 안 나왔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그 또 밝히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또 나온 보도가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특검 조사를 받으러 소환이 됐다는 얘기면은 일단은 김건희 여사 거의 이제 오빠까지 수사가 되는 거면 거의 지금 턱밑까지 온 거죠. 턱 밑까지 지금 예를 들면 모든 수사의 끝것은 이제 김건희 씨일 예. 거고 김건희 씨의 오빠까지 소환 조사할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그러니까 일단 그 이전에 3인방이라고 얘기하는 최측근이 모든 내용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테니까 3인을 따로따로 불러서 조사를 했었고 뭐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만 그러니까 당일날 했었던 두 행정관의 진술 내용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확인을 했었고 예. 그다음에 오늘 오빠까지 오게 된다면 저도 8월 6일 김건희 씨를 불러내기 위한 모든 사전 준비는 거의 다 끝나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저기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신발 사이즈 문제는 핵심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조적 지열이죠. 따지고 그렇죠. 보면 실제로 예. 뭐 예. 16가지의 혐의가 있는 사안이고 실제적으로 13건 정도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핵심적인 사안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까지 수사된 내용들 말고 새롭게 수사하는 내용들 같은 경우가 좀 속도를 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조만간 특검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좀 브리핑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게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저는 뭐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가 안 나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뭐 안 나온 건 안 나오는 것대로 나온 건 나온 것대로 진술이 엇갈린 것은 왜 엇갈린지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한다면 저는 서서히 실체에 좀 접근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